네, 안녕하십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흥종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2022년도 하반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는 대면과 함께 이 브리핑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그 넥타이를 파란색을 이렇게 짙은 파란색을 메고 왔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베어마켓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자산 가격이 다 하락하고 그것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적응할 때쯤에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이고요. 그 뒤 글로벌 경제는 회복세가 주춤해진 것이죠. 그래서 현재 살얼음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염병 대응을 위한 격리로부터 공급망의 중요성을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국경이라는 게 의미 있나 싶었던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화가 예상이 되면서 높은 물가 수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원자재를 위시한 자원 무기화가 한층 심화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서 경제 전반의 상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대중의 인플레이션 기대도 흔들리면서 저물가, 저이자율의 시대가 다시 오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이 자리에서 저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의 키워드로 정책 전환기, 경로의 초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화정책 정상화 경로가 불확실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종전 경로가 불확실하고 그리고 방역 완화로의 전환과 관련된 불확실성 등 세계 경제가 마주한 이러한 복합 위기의적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중 어느 것도 어느 불확실성도 확실하게 해소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초불확실성 하의 상황에 매몰되어 실질적인 위험을 식별하는 데 둔감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키예프 2023년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올해 3.1% 성장하는 데 이어 내년 2023년도에는 2.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5월 제시한 전망치 3.6%에 비해서 1.2%포인트 하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지전의 형태이나 장기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피해가 점점 확산되고 쌓여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에 제재 대상인 러시아와의 그 경제적 얽힘의 정도가 깊기 때문에 내년도 경제 성장은 정체되거나 후퇴할 전망입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세계 경제 성장의 키워드는 긴축과 파편화 속에 억눌린 회복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통화 긴축과 이에 따른 재정 부담, 대러시아 경제 제재 외에도 미중 전략 경쟁이 불러오는 글로벌 공급망의 파편화는 세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금리 급상승 그리고 이에 따른 민간 부채 부담의 실물 노이 전이 재정 약화의 딜레마, 높은 수준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세 가지 주요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요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발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과 정부 양쪽에서 모두 새로운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접근과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와중에도 최근 자산가격 조정이 진행되면서 시장이 위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텐트럼, 발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취재의 기사를 쓰시면서 생생히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올 한 해 대외적으로 정말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정학적 갈등에 대응하는 각국 산업 정책의 변화가 눈에 띄는 한 해였습니다. 특히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40년 만에 최고로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었는데 실질 소득이 줄면서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넘어선 장기적인 문제점들이 아직 표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야말로 정책의 조합과 국제 공조, 협력이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선제적이고 발빠른 대응을 위한 연구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파란색, 짙은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왔다고 하는데 이 안에 자세히 보면 빨간색 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그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는 40년 전에
뭐 여러분들은 잘 경험을 못하시겠습니다만 1970년대 말에 그 79년 80년에 그 유가 위기 제2차 석유 파동 그리고 2008년 2009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에 비해서는 약한 수준이다. 그에 비해서는 침체의 정도가 덜하다. 이 말씀으로 자그마한 희망의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치 넥타이에 빨간색 점이 섞여 있는 것처럼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지는 발표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고 그리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안성배입니다. 2023년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망 개관입니다. 올해 2022년 세계 경제는 3.1% 성장한 후 내년 2023년 2.4% 성장할 전망입니다. 2023년 성장률 전망치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0.6%, 유로지역 0%, 일본 1.5%, 중국 4.8%, 인도 5.6%, 아세안 5개국 4.9%, 러시아 마이너스 2.5%, 브라질 0.6%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의 통화 긴축이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2023년 세계 경제 전망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등 추가적인 보건 위기가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둘째,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 정책은 내년 상반기까지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 셋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 상태가 당분간 유지되면서 막후 협상이 진행. 넷째, 투자자 위험 회피도의 급격한 변화는 없으며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의 급격한 자본 이동 가능성은 낮음. 다섯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중국 정부의 목표치 범위 내에 있으나 다소 낮게 설정. 여섯째, 당분간 강달러가 유지되며 2023년 WTI 기준 연평균 유가는 91.6달러 내외. 다만 실현 가능성이 있으나 전망의 기조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은 저희가 리스크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2021년부터 내년 2023년까지 3개년의 성장 흐름을 여기서 보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성장률 둔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2021년 성장률이 높았던 것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후퇴의 기저 효과가 반영된 영향입니다. 여기서 아세안 5개국의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 델타 변이에 의한 충격이 상당했고 올해 회복이 진행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급격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민간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경제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 선거 이후 정치적 과정에 따른 정책의 제약이 더욱 가시화되면서 대규모 재정 정책이 새롭게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올해 성장 목표는 올 초에 5.5% 내외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과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 시행으로 경제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부문 그리고 교육 부문 등 문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경기 둔화 압력이 가중되고 있고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3.4%에는 이런 상황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근 열린 20차 장대회에서 시진핑 3기 집권을 확정하면서 지도체제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2023년에는 코로나19 확산세 진정과 함께 중국 정부의 경제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여 4.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통화 긴축으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미국의 견제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하방 리스크가 크다고 평가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 곡물 및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심화시켰습니다. 특히 유럽은 에너지 수급을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는데 경제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이를 대체할 수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과 에너지 수급 제약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2023년 이후에 장기 성장률로 수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전망의 기본 전제는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한 5년 정도 성장률의 각 지역의 5년 성장률 평균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경제는 2015년에서 19년까지 이제 평균 성장률의 평균이 한 3.4%, 미국은 한 2.4%, 유로 지역이 2%, 일본이 0.9%, 중국이 6.7%, 인도가 6.6%, 아세안 5개국이 5.2%, 러시아가 1%, 브라질이 마이너스 0.5% 정도를 기록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 이제 장기 한 5년 정도 평균 성장률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2023년에 이제 미국과 유럽, 중국, 인도 등 대부분의 지역의 성장률이 코로나 이전 장기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24년, 25년을 지나면서 이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어떤 이런 문제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장기 성장률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들이 남아 있기는 한데요. 사실 이제 팬데믹 전후에 세계 경제의 구조적인 전환이 사실 좀 많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장기 성장률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영향을 미쳤는지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지 알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 발표했던 전망치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파란색 점선은 지난 5월에 발표한 것이고요. 빨간색 실선은 이번 발표치입니다. 2022년과 2023년 전망치를 지역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2023년 전망치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전 배포한 발표 자료 3절 주요국 경제 전망 부분을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 5월 3.6%에서 1.2%포인트 하향 조정한 2.4%입니다. 2023년 성장률입니다. 지난 5월로부터의 변화가 있었던 주요 상황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사태의 장기화입니다. 지난 5월에는 사실 많은 전망기관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이제 지속이 되더라도 올해 말쯤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이 될 것으로 그러니까 전제를 하고 이제 전망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내년에는 회복이 되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현상을 보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좀 다르고 현재는 내년 상당한 부분까지 전쟁의 영향이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별로 강도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내용을 먼저 잠깐 국가별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지난 5월 발표치가 2.2%였는데 이번에 0.6%로 1.6%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가와 금리 부담으로 민간 부분의 경제활동 위축과 재정정책 제약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미 연준은 경기 둔화를 감내하고라도 물가를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가 쉽게 반대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로 지역입니다. 유로 지역은 2.4% 지난 5월 2.4%에서 올해 지금 11월 0%로 내년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또한 유럽의 주요국들이 공급망 타격에 대응책을 모색하면서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금리 인상 기조와 더불어 추가 여력이 제한된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은 1.6% 지난 5월 전망치 1.6%에서 이번에 1.5%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으로 수출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가운데 내수 중심의 낮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환율 급등에 따라 엔화를 매수하는 외환시장 개입을 24년 만에 일본은행이 단행을 하였는데
일본은행의 지금 총재 구로다 총재의 임기가 내년 3월 말까지라 2023년 4월 일본은행의 신임 통제가 선임될 때까지는 확장적 통화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전망입니다. 다른 국가들, 주요 국가들과 조금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서서히 높아지고는 있지만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아직 1%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난 5월 5.3% 성장 전망에서 2023년 전망입니다. 요번에 4.8%로 0.5%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 국내 코로나19 확산세 진정과 20차 당대회 이후 적극적인 통화 재정 정책에 의한 실물 경제 지원으로 실물 경기가 회복될 전망입니다. 다만 부동산 투자 하락 및 관련 리스크, 중국 내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 미국의 대중 견제 심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등 대내외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중국의 재정 수익 감소와 통화 정책 여력 약화가 지속되면서 2023년 경기 부양책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도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6.5%에서 5.6%로 0.9%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인도 정부의 꾸준한 투자 환경 개선 노력과 중국 이외의 투자처 모색에 따른 이중 수혜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증가세에 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주요국의 통화 긴축, 지정학적 불안정 등이 대외 여건의 하방 요인입니다. 아세안 5개국은 지난 5월 내년 전망치 5.6%에서 이번에 4.9%로 0.7%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녹록치 않은 대외 여건이 수출의 제약으로 작용하면서 기저효과가 강했던 2022년에 비해 성장이 둔화될 전망입니다. 태국의 경우에는 국경 간 관광 재개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5월 마이너스 0.3% 내년 성장 전망이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2.5%로 2.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쟁의 장기화와 강화된 서방의 제재의 영향입니다. 브라질의 2023년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 1.3%에서 이번에 0.6%로 0.7%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수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지만 재정 적자 누적과 금리 인상에 따른 투자 및 소비 위축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최근 시행된 대선에서 룰라 전 대통령이 승리하였는데 중도 성향의 공약에 따라 환경 및 재정 정책에서의 점진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2022년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을 선진국의 정책 여력이 이끌고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대전환이라는 키워드를 내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그 사이에 전쟁이 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에 모든 관심이 사실 쏟아지면서 장기 성장 동력 투자에 대한 관심이 약간 좀 분산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야기하였던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대한 투자가 좀에 대한 관심이 조금 분산되었고 사실 이러한 것들이 올해 이제 단기적인 성장을 좀 잠식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망 시점에 따른 주요 기관의 전망치 변화입니다. 작년 말부터 여기 보면은 이제 가로축에 2021년 10월 정도부터 보시면 작년 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성장률 전망치가 크게 하향 조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이제 전망이 계속 틀렸다는 얘기인데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IMF, OECD들이 전망치가 계속 변화하고 많이 틀렸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런 것은 이제 전망을 할 때 기본 가정들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 전망을 하는 시점에서 급격한 금융 위기가 온다거나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것을 예상을 하고 전망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통 리스크 요인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요. 전망의 기본적인 부분들이 많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세계 경제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2023년에 대한 전망치입니다. KF 전망치 2.4%는 지난 10월에 발표한 IMF의 전망치랑 9월에 발표한 OECD 전망치 한 중간쯤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겠습니다.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나누어서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나타내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2020년 4분기까지 코로나가 있던 시기 그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을 기록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작년 4분기까지 분기 성장률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미국과 EU의 성장률이 올해 2, 4분기부터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에 더해서 경기 둔화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됩니다. 세계 경제 성장의 키워드와 주요 리스크입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에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 대전환이라는 키워드를 제시를 했었고요. 지난 5월에는 이제 정책 전환기 경로의 초불확실성을 키워드로 제시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제 리스크 요인은 여기 표현이 나와 있고요. 다시 이번으로 돌아와서 이번에 제시하는 세계 경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긴축과 파편화 속에 억눌린 회복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금 제시하고 설명드렸던 내용에 녹아 있습니다. 긴축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대응으로 인한 통화 긴축의 압박,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거대한 재정 지출을 시행한 이후 추가적인 재정 여력의 제약, 그리고 민감해진 시장 심리로 정책에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파편화와 관련하여서는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전략 경쟁으로 서서히 진행되고 있던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화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지정학적 급변과 맞물리면서 국제 공조가 파편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G7, G20, 그리고 UN 안보리에서의 갈등이 표출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빠른 단기적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사실 확장적 정책과 국제 공조가 원활히 작동해야 되는데, 이런 시도들의 제약이 가해지면서 회복이 억눌리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가 안보 문제와 결합되면서 해법을 찾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 측면의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금리 급상승과 민간 부채 부담의 실물 전이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가계와 기업의 부채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문제는 완화적 통화 정책을 되돌리는 속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너무 빠르고 강도도 높은 데다가 공급 측 요인과 겹치면서 실물 침체가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물가가 잡히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되는 경우 역자산 효과, 개인 및 한계 기업의 어려움 가중, 금융 경색의 우려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재정 역할의 딜레마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주요국들은 보건 및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추세 대비 더욱 빠르게 늘렸습니다. 현재 각국 정부는 그간의 막대한 추가 지출과 높아진 금리로 예산 제약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정 건전화가 중요한 상황인데 글로벌 경제 상황이 매우 복잡합니다. 최근 영국 정부의 행보는 이와 관련한 금융시장의 민감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 성장 제고를 위했다고는 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확전적 재정 정책의 발표가 시장의 기대에 반할 수 있고 위기의식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셋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전략 경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중국의 WTO 가입과 구 동구권의 붕괴로 시작된 지난 30년간의 세계화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단절과 블록 사이의 경쟁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양안 문제, 그리고 최근의 북한의 위협도 글로벌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관한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고 근원 물가 압력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그래프에서 빨간색이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CPI 인플레이션, 전년 동기 인플레이션입니다.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지금 쉽게 잡히지 않고 있고 이제 오늘 저녁에 아마 10월 CPI가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 공급망 병목에 따른 비용 증대, 선진국의 타이트한 노동 시장 등이 광범위한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급증과 상대적으로 늦은 통화 정책 긴축 전환이 있었고요. 미국은 주거 비용 증가와 노동 시장 불균형으로 인한 임금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그게 이제 2023년부터 이제 완화될 전망이기는 합니다만 다양한 디스크로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적극적인 통화 긴축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경기 둔화로 물가 상승세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럽 에너지 시장 동향 그리고 식료품 가격 변화의 불확실성 그리고 강달러 현상의 지속,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 등이 그러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국제 금융 상품 시장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금리입니다. 이건 이제 정책 금리인데요. 물가 상승 압력 속에 주요국은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이제 선진국의 경우고 오른쪽은 이제 신흥국의 경우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미국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순서는 현재 기준금리가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고요.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가 4%로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선진국 안에서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또한 올해 들어서 6번 조정을 하면서 375bp를 올렸기 때문에 이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이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전 세계의 큰 리스크 요인으로 사실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유로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건 ECB의 이제 정책입니다. 올해 들어서 3번 하였고 연중 한 2% 정도 올렸습니다. 이제 ECB는 이제 통화 긴축을 좀 늦게 시작을 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로 인해서 올해 지금 유럽에서의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지속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신흥국 중에서는 이제 브라질의 경우를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데요. 현재 기준금리가 13.75%이고 올해 들어서 450bp를 올렸습니다. 네, 다음은 장기금리입니다. 통화 긴축 속도 기대에 따른 변동 후에 완만하게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이야기입니다. 미 연준의 통화 긴축 속도에 대한 기대에 따라서 변동을 하고 있고 연중 가파른 상승세를 시현하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상승, 글로벌 공급망 악화 등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고요. 미 연준은 경기 둔화를 감내하더라도 물가를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긴축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2023년 초까지는 장기 부채 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긴 합니다만 이후 경기 둔화, 물가 상승세 완화 등으로 완만하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환율입니다. 미 연준의 공격적 통화적 긴축으로 상반기 중에 강달러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미국 통화 긴축,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 안전자산 선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불확실성 증대가 달러화 강세의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국이나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건전성 악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의한 불확실성 고조, 신흥국 부도 위험 증가 등이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여타 선진국 경기 회복이 미국 경제와 지금 차별화될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서 강달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주로 대외 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상고 하저의 흐름을 볼 것으로 전망합니다. 유가의 하향 안정화와 2023년 중국 경제의 소폭 개선을 기대하고 있고 한국의 WGBI 가입과 추가 외환 시장 안정화 조치 가능성 등은 원화의 안정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다음은 유가입니다.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하방 압력 속에 공급 측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국 통화 긴축 등에 따른 세계 경제의 회복세 지연으로 원유 수요 증가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LNG 시장의 수급 여건 악화로 원유에 대한 대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여기 점선이 2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EU와 영국이 이제 러시아에서부터 수입한 천연가스 수입 양의 이제 밴드입니다. 이게 그 가로축이 이제 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각 연도에 이제 주 1주차, 2주차, 3주차, 그래서 52주차까지의 지금 그림인데 이것을 이제 이 밴드가 되어 있고 2021년은 그 밴드의 이제 약간 아래쪽에 그 하반기로 가면서 아래쪽에 약간 위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2022년 올해 들어서는 사실 이거 밴드보다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이제 LNG의 양이 굉장히 많이 줄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천연가스의 양이 많이 줄은 것이고, 그래서 이것의 대체 수요로서 LNG를 이제 유럽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천연가스를 LNG 형태로 보통 거래를 해왔는데, 이것들이 이제 유럽 시장으로 많이 빨려 들어가면서 사실 그 LNG 가격이 꽤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LNG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요 위에서 말씀드린 이제 이게 그 가스를 원유로 대체하는 가스 투 호일 대체 수요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원유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감산 등에 따라서 공급 사이드에서의 불확실성도 심화될 전망입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경우에 오펙 플러스의 감산 대응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서방 국가의 대러 제재 등 원유 시장의 공급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EU의 대러시아 이제 원유 관련 제재는 이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12월 5일부터 이제 그 금지하는 것이 시행되고, 석유 제품에 관련해서 내년 초 2월 25일에 금수 조치가 이제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G7에서 뭐 이야기가 나왔었던 이야기입니다만,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공급 불확실성을 좀 더 확대시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각 지역마다 저희가 핵심 이슈라고 해서 경제적 이슈와 연관된 정치적 이슈와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짤막하게 지역마다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은 세계 경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내년에 더 진행이 될 것인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